오래 사는 것, 그 섭생이 다 이 노자 사상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교 사상과 노자 사상이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이제 항상 노자는요, 이렇게 봐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꼭 어느 쪽을 택합니까? 약한. 밝은 게 있고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택합니다. 그게 노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높고 낮은 게 있으면 낮은 것을 택합니다. 놀랍지요. 항상 노자의 원칙은, 그게 도덕경을 읽으면 그게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상이 낮은 곳, 천한 곳, 약한 것, 어두운 것, 더러운 것, 이쪽에 자기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노자의 way of thinking, 노자의 사고가 딱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 음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양 오행이라든가 또 역주역에 보면 거기에 8개, 64개가 다 음양으로 음양의 조화와 음양의 그런 어떤 형태로 음양이 이렇게 합하느냐에 따라서 64개가 형성돼 나와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들여다봤지만 이미 동북아시아에서는 초창기부터 언젠가부터 이 음양오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64개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면밀하게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 학설이. 지금도 64개의 학설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점도 치지 않습니까? 점 치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 주역이라는 게 점을 치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그 후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의 우주론으로 바뀌는데 이런 것까지 보면은 그만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음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태극기를 보면은 거기가 바로 나옵니다. 음양입니다. 다 음양입니다. 그게 센터에 음과 양이 있고 또 그 주위에 괴가 있지 않습니까? 4괴, 사실 8괴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4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 음과 양입니다. 이렇게 줄이 쫙 붙어 있는 것은 양이고 중간에 끊어진 것, 이건 음입니다. 그런 조화를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 한국도 얼마나 음양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노자 사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 곳, 낮은 곳, 천한 곳, 약한 것, 부드러운 것을 그쪽 편에 서 있느냐?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제가 그걸 어디에 뒀나?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옵니까? 저 여기서 서더라도 제가 걱정이 돼서 이게 잘 나올지. 그러니까 여기에 43장의 제목이 부드러움입니다. 강한 걸 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걸 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 노자 사상에 우리 이제까지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또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잠깐 미안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침에 제가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주머니에 넣고는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근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하지유, 이 천하란 말은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하늘 아래. 이 하늘 아래 옛날에는 다 하늘 아래가
온 세상 전체를 천하에, 우리 그런 말씀 천하에. 그 천하란 말은 이 세상을 다 통틀어 하는 말이고, 천하의 지유, 이 지자가 아주 극단적으로 올라간 것 혹은 최대한 것, 그게 아주 유를 해도 부드러워도 아주 그냥 보통 부드러운 게 아니라 정말 지유니까 최고로 부드러움이, 그런 부드러움이 결국은 치빙천하지지견, 가장 단단한 것을 뚫고 들어간다, 이긴다. 이게 치빙이라는 말은 원래는 마차를 끄는 그런 군대에 쓰는 말인데 그만큼 강하고 견고하다. 우리가 견고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 보면 천하지 지견, 가장 견 가운데도 가장 견한 지견, 이것을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천하, 이게 아주 그 대조적이잖아요. 가장 약하고 가장 부드러운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한 것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손자병법 같은 데서 이런 걸 씁니다.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디셉티브, 전혀 거기에서 뭐 군사가 없고 힘이 없고,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덮어버려요. 이런 그 작전을 손자병법이 하는데 바로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프로치가 바로 이런 그 노자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약함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역설적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강한 것이 강함을 이기는 건데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놀라운 착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상식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그렇게 하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분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면 일리가 있다 말이죠. 아주 약하고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유입무감. 우리가 틈이 이렇게 보면, 우리 문에 보면 그 틈이 있잖아요. 창에도 틈이 있고, 그 틈이 정말 좁으면 좁을수록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들어가기 쉽지만, 이게 그 틈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딱 막혀있으면 우리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물을 가지라. 자기를 없애고 자기가 텅 비고 자기를 없이 하면은 들어갈 수 없는 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이게 일종의 처세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노자의 도덕경을 일종의 처세술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아주 없애버리고, 자기를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져야지만 문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몸집이 크면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공기가 들어오려면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그렇게 작아져서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 셀 틈 없이 그런 말 쓰잖아요. 물이 새서 들어오는 건
아주 조그마한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정말 물은 그렇게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물이나 공기가 자기의 존재를 딱 내서는 어떻게 들어와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존재가 없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하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리고 물을 갖다가 유만 존중하고 물하고 와서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가 이렇게 중요하고 힘이 있다. 없는 것이 가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시이지 무이지 유익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의 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이익이라든가 얻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없음을 주장하고 이 무를 이해했기 때문에 무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많은 유익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 유를 따라가야지. 영어에 그런 말 있죠?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이것이 서구적인 생각입니다. 뭐든지 있는 게 좋지 없는 게 뭐 좋으냐. 그런데 nothing is better than something. 이게 아주 기발한 생각이 아주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도저히 그런 생각을 이제까지 해온 적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노자 사상의 그 기발하고 심오한 점이 nothing 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익을 가지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를 택하는 거죠. 유를 택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유만 택하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생각하는데 역설적으로 무를 택하라. 더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좋은 말이 나옵니다. 불언지교 무위지익 천하희급지. 이 불언지교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우리 동양 사회에서 불언이라는 건 말이 없다 그 말이죠. 불언지교 교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가르칠 때 저같이 이렇게 서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이 없어야 제대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언지교, 이 가르침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의 가르침은 말이 없어야 돼요. 이 우주가 말을 합니까? 근데 우주가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이에요.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매 아침마다 말합니까? 없어요. 가장 귀중하고 큰 가르침은 말이 없어요. 불언지교.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말 없이 가르침이 가장 심오하고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좀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부모님이 무슨 제가 뭘 요구하면 말이 없어요. 침묵을 해버리니까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이 없으니까 일체 여기서 이것이야말로 참 무섭구나. 이게 불언지교입니다. 그런데 이 불언지교와 그 다음에 무의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이런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천하에 희겁지
아주 귀하다. 아주 그러니까 드물다 그런 뜻이에요. 희. 이게 참 우리가 좀 심오하게 한번 이 묵상을 해보고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이 부드러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이 서구 사람들도 그걸 이 노자 사상을 많이 알아요. 그 노자가 가지는 그 지혜가 일리가 있다. 근데 하버드의 그 유명한 조셉 나이를 그 사람이 그 책을 하나 냈는데 그 무슨 이게 The Soft Power, 이게 Hard Power가 아니라 The Soft Power. 그래서 어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분이 그 동아시아의 역사라든가 사상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분이 정치학을 하시니까 정치학적으로 외교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목이 The Soft Power입니다. The Hard Power. 그러니까 그게 달리 말하면은 나라가 강해지려면은 그냥 하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미국이 정말 세계를 이끌어 가려면은 이 하드 파워는 밀리터리 파워. 그렇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파워풀한, 가장 세계에서 파워풀한 나라가 미국인데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22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소프트 파워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소프트 파워가 어떤 거냐? 예를 들면은 요즘은 조금 더 많이 이제 이 칼초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군사 힘이라든가 군사적인 힘이라든가 정치적인 힘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화라든가 또 그 인간 사회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힘을 가지고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소프트 파워, 문화적인 힘으로다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그 트럼프가 자꾸 이제 이란을 갖다가 강하게 힘으로만 자꾸 하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게 때로는 그 힘이 필요도 하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소프트 파워를 써가지고 그걸 좀 설득을 해가지고 이끌어갈 방법이 없을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조셉 나이 쓴 내용의 골자는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때는 그 소프트 파워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예를 들면은 K-팝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게 한국의 군대로서 무슨 밀리터리 파워라든가 정치적인 힘으로 지금 세계 한국이 물론 과거보다 많이 강해졌지만 지금 훨씬 더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K-팝 때문에 알아요. 한국이 이렇게 유명한 나라예요. 이렇게 이게 K-팝 드라마 K-드라마 또 요즘은 K-푸드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라면 요즘 우리 이웃집에 가면요
이 사람 미국 사람들이 거기 쓰레기통을 보니까 라면 박스가 큰 박스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이 이런 부드러움에서 이런 문화적인 힘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그 골자가 다 이렇게 지금 이게 3장이죠. 자, 그 다음은 제가 44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 44장에 보면은 이름과 거듭 그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그 앞에 43장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문장은 간단합니다. 명여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 유명할 때 그 명예, 그런 게 명이고, 그 다음에 신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신자. 우리 그 몸과 마음, 여기서 신은 꼭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예와 이 여자는 뭐하고 이게 and라는 뜻입니다. 명예와 신, 자기의 몸, 자기 자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어느 것이 너한테는 더 중요하냐? 사람이 우리말에 그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짐승은 죽어서 뭐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명예가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죽으면 그만, 몸이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가 쌓은 명예, 이거는 계속이 된단 말이지. 마치 동물이 가족을 남기듯이. 이것이 참 큰 병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반성을 해야죠.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을 남겨야 돼요. 안 해야 그래야지 이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뭐냐? 내 몸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이름은 남는 거야. 옛날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죠. 요즘 초등학교. 그런데 제가 한번 경주 불국사를 우리가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옛날 옛적이니까 뭐 불국사를 뭐 길도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석굴암 같은 데 올라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딱 가면요, 그 옆에 그 바위 벽에다가 이름이 딱 써 있어요. 누구누구 아무개가 몇 년에 여기 왔다. 이게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일종의 obsession,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철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심해요. 한국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이걸 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한국 정치,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명예가 그렇게 지배적이에요. 자기 이름 남기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력서를 써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또 갑자기 뭐 책을 뭐 이렇게 해서 이름 나게 했다고 또 거기다 온데 이렇게 선전하고 자기 이름이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소비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명예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번 그 우리 잘 아시는 김동길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죠. 저는 그 김동길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있는데 김동길 선생님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무슨 인터뷰를 하다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죽은 다음에 뭐 평가를 하는 걸 그렇게 관심 가지느냐. 이게 우리 사회 병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무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피를 안 보고 내 문화의 피를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보는 놈이 있겠느냐 이거죠.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기어나와가지고 내 무덤에 이렇게 비명을 이렇게 썼구나. Who cares? 죽으면 그만해. 그러니까 그 김동일 선생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뭐 무덤도 없고 그 서울한수 병원에다 그냥 자기 신체를 그냥 그대로 기부해서 학생들이 실험할 때 해달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없음을 노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왜 자꾸 자기 명예를 쌓으려고 그렇게까지 싸움을 하고 말이죠. 경쟁을 하고 때로는 허위를 뭘 꾸며가지고 뭘 요즘 국회의원들 되면 다 그래가지고 뭐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정계다 올리고 어쩌고 그런 것을 이 하나의 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미의 명예가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와 우리 신체, 몸과 마음 이 둘 중에 숙취 어느 것이 네가 더 사랑하느냐? 몸을 사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몸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신과 신 몸이라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재화입니다. 자기 재산. 그러니까 내 몸이 더 중요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중요한지. 몸이죠. 죽고 나면 그만해. 근데 그걸 더 모으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쳐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몸이나 좀 잘 건사하고 우리가 잘 자기 몸을 다루는 것 이게 그 섭생 같은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덕은 얻는 것이고 망은 잃는 것인데 어느 것이 which is the worst? 있는 게 걱정스러워요. 예,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얻는 것이 더 좋고 잃는 것이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또 이름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병입니다. 우리가 숫병, which is the worst.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시. 그러므로 그런 거로 그 시자는 이게 한문에서 종종 나오는 게 이게 잘나오는 고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고시. 그 다음에 시임의 필 대비 우리가 너무 애착해가지고 깊이 사랑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값이 비싸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자기 자동차를 좋은 걸 자꾸 골라가지고 산다든지 자기 집들에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익스펜스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장, 필, 홍황. 이 다다 그러면 많은 것. 장은 우리가 냉장고에 찬장에 장은 쌓는 겁니다. 이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그렇게 쌓는 것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필후망 자기가 망하는 것도 크게 망하게 되는 거다. 우리가 더 있는데 더 쌓고 더 쌓고 더 보존하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족 불효 이게 욕심을 인간이 만족을 우리가 자기가 내가 이게 족하다 이거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그 만족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불효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는 욕이 닥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근데 그게 바로 왜 그러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자가 알 지자인데 자기가 알지 못 그 족한 걸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욕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지불태. 또 아는 건데 무엇이 하는 거냐? 멈출 줄 아는 것. 아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알미 그만둘 줄 아는 것. 멈출 줄 아는 것. 이 참 노자의 심오한 교훈이죠.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만둘 줄 아는 것. 이것이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면은 불태,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대가 싸움을 할 때도 내가 어디쯤 가서 이건 우리 멈춰야겠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걸 욕심을 내가지고 진격 하다 보면 반드시 위험 속에 빠지는 거예요. 메가드 장군이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죠. 해가지고 그냥 단번에 평양 올라가고 신의주까지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다 되는 줄 알았다. 이제는 뭐 이 남북한이 다 통일되고 다 알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메카드가 자기가 멈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뭘 몰랐냐? 중공이 개입할 줄을 전혀 몰랐어요. 중공이 인해 전술이잖아요. 만명, 2만 말 갖다 그냥 밀어 닥치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장진호 전투라고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메카드가 실수를 한 것이 자기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이 미군들이 포위가 됐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어느 상에서 이걸 멈추고 재정비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결국은 우리가 3%는 아니면 휴전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이게 트루만이 걸추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카드와 트루만의 사이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데 트루만이 대통령이니까 메카드로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내 카드를 둬서 말이지 그냥 밀고 가가지고 저 중공에다 그냥 원자탄을 탁 하는 그래서 뭐 남북 통일이 되고 좋을 건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트루먼이 저 바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 된 걸 갖다가 저렇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종종 우리가 해요. 근데 트루먼이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안 사람이에요. 맥가드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전술에 아주 뛰어난 그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잘 해왔지만 이제 국제 정세라든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트루먼이 굉장히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욕심은 좀 있지만 멈출 때는 멈춰야 한다.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도 어릴 때는 이 트루먼 바보 같은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사태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지불 때 우리가 멈출 줄 아는 것이 그래야지 위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럼 이건 참 그래서 가히 장고 그렇게 해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노자 사상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무조건 오래 지속이 돼야 돼요. 오래 하는 것, 장수를 해야 돼요. 장수가 최고예요. 여러분도 장수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탐낼 게 아니라 장수가 아니에요. 그게 몸 가지고 장수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집에 들어가면 항상 숫자가 붙어있잖아요. 그 한문에 숫자를 꼭 거기다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게 노자 사상입니다. 오래 하는 것, 오래 가고 볼 것이에요.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오래 살고 볼 것이다. 우리 그런 걸 하잖아요. 결국은 오래 살고 보니까 오래 살아야지. 네,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다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자 사상을 아주 순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욕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뭐 보물을 자꾸 쌓는 것도 안 좋고 욕심을 내는 것도 안 좋고 그냥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게 그게 최고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재산을 자꾸 쌓아두는 것은 이게 크게 망할 거다. 그럼 이병철이나 뭐 이재용이 삼성에 재산을 그렇게 많이 쌓아가지고 저거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요즘 최태원인가 뭐 해서 뭐 하이넥슨이 뭐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부자가 또 더 그 돈을 더 모으고 이것도 곧 망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 우리 이번송 경제학자님 와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자본주의가 나올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럼 이렇게만 우리 따라가다가는 나라가 이거 뭐 요즘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그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독재하지만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한번 심각하게 제가 조금 더 그 노자 입장을 떠나서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중국 노자 사상을 보던 중국이 가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뭐 큰 부자가 되거나 부유를 누리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없는데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자본주의의 그 영향을 막아내고
요즘 또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소위 말하면 좌파니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런 걸 이제 그 둘을 이제 다 골라주고 그냥 다 재벌 없애버리고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문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래도 자본주의 덕분에 우리가 그 과거 옛날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는데 이걸 그 부를 쌓지 마라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이런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동북아시아 나라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1981년, 1990년에 그 하버드 대학에 에드라 포겔은 그런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0년에 출판한 책이 뭐냐면 Japan and Four Little Dragons. 그래서 그때만 해도 중국이 아주 그렇게 크지 못했으니까 재팬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예요. Japan and Four Little Dragons. 이 재팬하고 또 조그마한 이 드래곤 용들이. 근데 그게 사우스 코리아, 홍콩, 싱가포르, 그런 타이완 이런 나라들을 그게 꼽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동북아시아의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과거 30년간, 20년간 그때 1990년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경제적으로. 그 책이 이제 에드라 포겔의 책이 그 당의 사회학적으로 이게 분석한 책인데 여기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역할을 했을까? 근데 여기 도교에서는 도저히 그런 사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청렴결백하고 욕심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아시아에서 어떤 사상에서 이런 신흥 부유한 나라들이 이렇게 나왔을까?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유교적인 덕분입니다. 컨퓨셔니즘.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유교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에드라 포겔이 이걸 밝혀낸 거예요. 자, 공통점이 뭐냐? 사우스 코리아, 재팬, 타이완, 싱가포르 이걸 다 보니까 공통점이 문화적으로 보니까 이게 어떤 점이 공통적이냐면 유교 사상인 유교의 특히 work ethics.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이걸 철저하게 자기들이 불리고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재팬도 마찬가지고 타이완 그렇죠, 싱가포르 다들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필리핀은 안 돼요 이게. 근데 해피면 어떻게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만 그렇게 되느냐? 그 공통점이 유교적인 work ethics이 있다. 근데 이런 사상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이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윤리란 책에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 서구 나라 가운데 잘 사는 나라들이 다들 개신교 나라들이다. 이
그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는 다 캐톨릭인데 모슬림은 이 북아메리카는 다 잘 살아자느냐. 이 개신교의 워크 에틱스. 근데 그걸 그 막스 웨버 주장했는데 그 영향력이 큽니다. 뭐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제자들이 많은데 이제 에즈라 포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컨퓨셔니즘이 가지고 있는 워크 에틱스라는 게 있다. 그래서 마치 유럽에서 부가 이루어질 때 개신교가 역할을 했듯이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의 윤리가 패밀리 혹은 소셜 에틱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이런 걸 부를 축적, 이게 노자는 그 축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자꾸 축적하는 게 좋지 않다. 또 성경 말씀도 그래요. 아,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 오늘 것만 염려해라. 그 내일 걸 위해서 왜 자꾸 축적하려고 애를 쓰느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매일마다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앞으로 먹고 살고 뭐 계속 10년간 살 양식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데일리 브레드, 우리가 그날 먹고 살 그것만 구해라. 자, 이런 전통인데 그러면 개신교가 어디에서 부를 축적하는 사상이 남았느냐 말이죠. 그 막스 웨버가 찾은 것이 이게 바로 개신교 윤리다. 이 개신교 윤리라는 게 참 재밌는 게라고 다 아시겠지만 개신교 윤리는 이 존 칼뱅, 포로 칼뱅인데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한 분인데 이 칼뱅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칼빈의 경제 사상이 그 후에 칼빈주의로 나옵니다. 근데 칼빈주의의 골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이 하늘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직업을 주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콜링을 다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게 콜링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everybody,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일에 사명감을 느끼는 게 콜링이에요. 꼭 뭐 절에 들어가고 무슨 수도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고 무슨 뭐 성녀가 되고 이것이 콜링이 아니고 세큘러, 아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다. 이게 콜링이에요. 이 칼빈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꼭 뭐 신부가 되고 무슨 유명한 박사가 되고 무슨 뭐 정책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야 이거 내가 청소 여기까지 해가지고 뭘 일단에 치우고 어디 나가서 좀 뭐 아주 좀 그럴듯한 그런 잡을 잡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소를 열심히 하면서 그 청소를 잘했어요.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청소 회사를 만들었어요. 청소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게 콜링이에요.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웨버 주장이 그건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주장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즈라 포겔이고 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회학자, 하버드 사회학자가 탈콧 팔슨이라고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일화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 탈콧 팔슨이 이제 그 막스 웨버가 주장하는 막스 웨버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막스 웨버가 중국을 잘못 봤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 윤리에 대해서는 바르게 봤는데 이 사람 볼 때 그러면 중국에서도 자본주의가 나올 수 있겠느냐? 희망이 없다. 그 당시에 막스 웨버가 분석할 때는 왜
이 중국을 보니까 이 특히 유교의 구조가 산업공상 이게 계급이 딱 이게 되어 있고 제일 낮은 것이 트레이딩하는 것, 장사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저 부가 이루어지려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상이 제일 낮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그 자본주의가 나오겠느냐? 그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웨이브가 분석할 때는 이게 틀렸다. 이 중국이나 동북아시아에서는 자본주의가 나오는 게 안 될 거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죽었어. 그런데 이 그 막스 웨이브의 제자인 물론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그 사상의 제자인 그 탈콧 팔슨 아주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대학원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뚜에밍이 그 당시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으로 이 사람이 거기를 그 세미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이런 말은 탈콧 팔슨이 바로 막스 웨버 같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어떤 이런 문화라든가 특히 컨퓨셔니즘은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뚜에밍이 손을 높게 들고 당신 잘못 알았어. 컨퓨셔니즘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반기를 걸었어요. 그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 2, 3년 지나 보니까 지금 에즈라 포저 같은 사람은 이게 좀 포 드래곤이 돼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꾸로 이것이 컨디션 네트워크 에티켓 나온 거다.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뚜에밍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그런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다음 세미나 가니까 이 탈콧 팔슨이 아주 정직하게 너만 일리가 있다. 내가 이제까지 너무 유럽이나 구로파 쪽에서 생각하는 자본주의 입장에서 아시아를 봤는데 이 관점을 떠나가지고 다시 동북아시아를 컨퓨셔니즘이라는 칼처를 다시 이해하고 여기서 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뚜에밍 교수한테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일리가 있는 것이 그렇게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컨퓨셔니즘이 이게 다 산업공상 제일 계급 가운데 낮은 계급이 이게 뭐냐 트레이딩 하는 거, 이 산업인데 이걸 어떻게 사회가 그렇게 천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가 나오시겠느냐.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그 컨퓨셔니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차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컨퓨셔니즘 가운데로 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이 천명이라는 게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천이 하늘이 나한테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이런 그 사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패밀리 이 가족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때문에 재벌이라는 게 한국도 재벌이 다 가족입니다. 이병철도 그렇죠. 이게 다 그 현대도 그렇죠. SK도 그렇죠.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윤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큰 이런 재벌들이 다 가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유교적인 윤리입니다. 그 이병철이도 그 철저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가족의 윤리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 이맹희가 사실은 장자거든요. 근데 이맹희가 물려받지 못했어요. 왜? 이병철에 볼 때 이맹희 틀려먹었어. 이 기본적인 그 유교적인 윤리가 가족 관계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한테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보시면 한국의 재벌들이 다 그렇습니다. 현대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다 가족들이 가지고 그런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가족 관계, 이 자기들의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효다. 효가 뭐냐?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내 여기서 망해버리면 부여합니다. 이 철저합니다. 이런 것이 한국의 그 기업, 특히 이런 재벌 형성과 그 재벌을 유지해 나가는데, 만약에 이병철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했더라도 그 다음도 안 가면 끝나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인 그 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노자 사상을 우리가 오늘 배웠지만, 또 한편은 유교 사상에서도 또 어떤 점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아시아의 어떤 그 부강한 그런 점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본 겁니다. 제가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김밥에 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것으로 제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